끝없음에 관하여 로이 안데르손의 감독의 영화고 최근에 개봉됐습니다. 예술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많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얘기가 많아서 이 영화 읽기에서 읽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그 다음에 베니스 등 1970년 데뷔작부터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한 로이 안델손 감독의 이 영화 끝없음에 관하여는 2019년 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은사대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이 시리즈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상을 받거나 그런데도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 오마이뉴스 기사의 제목도 그랬는데 또는 오래 본 영화들 가운데 쉽게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필자의 역량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닐까 싶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또는 전문가의 영화 해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영화가 될 것 같기도 하다라든가 혹자는 이 감독의 영화 작품을 보고 내가 뭘 본 것이냐 보기라도 한 것이냐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겨우 앉아서 참고 봤다는 등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법이다. 대표적으로 시처럼 말이다. 이때 시라는 말은 뭐요? 이게 무슨지 모르겠다 이 소리죠. 라는 등 인터넷 검색으로 만나는 영화 평을 좀 봤는데 거기서 이 영화를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해석하는 게 영화 학술 전문지가 있는데 발표될지 모를 누군가의 연구 결과는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데 그걸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르고 지나는 거죠. 이런 걸 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를 공부하고 읽어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의 영화 읽기에서는 자세히 읽기를 할 영화를 두 가지 관점에서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가 국제영화제 수상작입니다. 국제영화제를 뭐 수상한다기보다는 어딘가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왜 인정받았는지 그 이론적 틀, 그걸 왜 인정받은지 그 이론적 틀이 있을 텐데 그거가 제시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했으니까 인정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이론적 틀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다면 잘 모르겠다는 불평불만을 넘어서서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열릴 수 있을 거 아닌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영화 담론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더 실질적인 목표인데 읽기에 초보 감독의 영화, 이 상 받는 영화들을 보면 최근에는 초보 감독의 영화, 그러니까 첫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찬사를 받고 수상을 받는 사례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K-팝 같은 거, 그다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이런 한국의 문화 저력이 어느 정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영화계의 수상 담론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한국의 영화학도들은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아서 그 중요한 공부 과제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장으로 가야 되는 한국 영화계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영화 읽기에 만능 열쇠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성공적인 영화들을 관통하는 논리적인 담론 하나를 설명해낼 수 있다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논리 때문에 성공한다. 그런 걸 한 담론이 하나 제기된다면 그리고 이런 작업을 계기로 다른 전문가들도 영화 읽기가 이렇게 나처럼 유튜브 같은 데 공개된 매체를 통해서 널리 제공된다면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이걸 읽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시리즈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채널의 일부분이에요.
이 조건 없는 학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조건 없는 대학에서 말한 이론, 그걸 이론을 설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데리다가 그 책에서 한 말은 전근대 봉건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었던 근대 사회의 담론을 제공하였던 근대 대학의 인문학처럼 지금 인문학이라는 게 전근대 봉건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의 담론이 필요했었는데 그걸 제공해낸 게 바로 인문학이고 그 인문학을 기반으로 근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인문학에 그런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도 뒤로도 갈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재의 근대적 난처한 경지죠. 이런 난경이 있는데 이런 난경에서 새로운 탈근대 시대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런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인문학이 다시 한번 그 선봉에 서야 된다. 그 옛날에 그 전근대에서 근대로 들어올 때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선봉에 서야 한다고 데리다가 주장하는데 그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는 삶의 한정된 기간과 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나이밖에 못 살죠. 그리고 그에 비해 너무 과다했던 무거웠던 짐의 무게, 데리다가 거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탈근대 시대로 가는 길을 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의 틀을 제공할 수는 없었겠죠. 이게 이제 데리다의 한계 마지막 부분에 와서 조금 제시하려고 노력했는데 구체적인 실천의 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유튜브에 조건 없는 학교 요거를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일부가 유튜브의 영화 읽기 시리즈입니다. 유튜브의 영화 읽기 시리즈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화로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담론들이 바로 이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된다는 걸 설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뛰어난 영화의 조건 또는 뛰어난 영화를 만드는 어떤 비결 그런 걸 알 수 있는 길도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거기서 길티 플레저 같은 게 좀 있죠. 길티 플레저라는 게 뭐냐면 담배 피는 거랑 비슷하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비슷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자신에게 만족감을 가져주는 거 그런 행위들을 길티 플레저라고 그러는데 연예계의 그런 것들이 길티 플레저에 가까운 게 많죠. 그게 상업 영화들이 주류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라고 소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 때우기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길티 플레저죠. 물론 그걸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배척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주류 상업 영화와 결을 달리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상업 영화가 되죠. 그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영화들이 주로 이런 상업 영화인데 근데 그거가 결을 달리하는 예술 영화, 소위 예술 영화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영화가 아니라면 영화는 자본이 들여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칸, 베니스 등 3대 영화제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제가 있는데 그런 영화제들이 뛰어난 예술 영화를 선정하여 모험적인 살인하고 제시하는 노력한 이유도 바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교수의 영화 읽기 전략하고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전략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의 영화 읽기 24로 로이 앤더슨 감독의 끝없음의 관해를 읽는 이유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대 시대의 지배 세력에 영합을 하지 않으면서 상업 영화를 안 만들었죠. 그러면서 탈근대 시대의 징후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제시하려는 아방가르드적 노력, 선봉적인 노력에 성공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았던 것이고 공감을 당하고 이 주요한 감독으로 인정받는 이유겠죠.
이 끝없어요 가나여의 영화 포스터를 보면 이게 끝없어요 가나의 영화 포스터인데 다음과 같은 영화 포스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패전을 했는데 거기 독일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는 쾰른 그 폐쇄된 장면을 극사실주의적인 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주 사실에 가깝게 세트장인데 밑에가 그 위에 껴안고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남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가 이게 밑에가 세트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켈른의 그 모습 옛날 모습을 재현한 거고 위에는 그저 남녀가 이렇게 있죠. 그 옆에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멜랑콜리아라는 구절이 있는데 황무지 세상이라는 슬픔의 멜랑콜리에도 불구하고 암데르손이 아름다움의 존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거죠. 이때 부서진 황무지 같은 쾰른과 그 위에 아름다운 남녀를 비교할 수 있죠. 이 영화 포스터는 마르크 샤갈의 도시 위에서라는 유화 작품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도가 거의 같죠. 근데 이 두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는 샤갈의 유화가 환상에 가깝죠. 그게 환상적인 장면이죠. 어, 가깝다면 이 영화의 프롤로그이기도 한 이 포스터의 그림은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는 환상이고 하나는 리얼리즘이죠. 샤갈의 그림에서 보면 샤갈 자신하고 그의 연인 벨라의 모습이 다소 몽환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의 풍경이 러시아의 고향 풍경, 잊지 못하던 러시아 망명인 벨라 샤갈이 잊지 못하던 러시아의 고향 풍경이라는 점을 볼 때 샤갈이 따뜻한 몽상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안데르손 감독의 이미지는 껴안고 하늘을 날아갈 만큼 사랑에 빠진 연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대머리가 되어가는 남자의 머리털조차 보충 작업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남자를 보시면 여자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자 옷도 아주 평범한 옷이죠. 남자의 대머리는 아주 눈에 띕니다. 이 정도는 보통 요새 보정 작업할 때 사진에서도 사진관에서도 해주는 건데 이 영화의 포스터 이미지는 끝없음에 관여라는 영화 타이틀이 등장하기 전에 프롤로그로 제시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영화의 타이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화의 본문을 말한다면, 요게 이제 그 장면인데, 본문은 3, 4분 정도의 길이의 시퀀스, 시퀀스 장면, 31개인데, 이 장면이 11번째로 이렇게 좀 길게 자세하게 날아다니는 것까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31개의 독립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프롤로그 이후에, 이 각각의 이야기가 여성 내레이터가 등장하고 보이스오버라고 그러죠. 보이스오버 방법으로 출연진이 아니라 뒤에서 화자가 말하듯이 따로 독립된 어떤 화자가 말하듯이 보이스오버 방식으로 뚜렷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 31개의 독립된 장면을 연결하는 줄거리, 스토리라인, 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객이 불평할 만큼 불친절하죠. 그렇게 제시돼요. 그런데 이 영화의 포스터가 된 첫 번째 장면만큼이나 마지막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의미, 즉 그 탈근대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여져요. 마지막 장면이. 첫 장면이 주이상스라고 말할 수 있을 첫 장면의 사랑의 숭고함, 그죠? 숭고한 사랑이죠. 썸남이라는 게 하늘하고 연결될 만한, 그죠? 그런 거니까 하늘을 알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주이상스처럼 이 영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게 목표 지점이겠죠. 목표 지점이 바로 그런 어떤 숭고함일 텐데 위키피디아에서 이게 31개의 시퀀스가 자세히 설명이 이렇게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해보면 한 남자의 자동차가 어떤 시골길에서 고장이 나고 그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혼자 힘으로 고치려고 노력한다. 라고 묘사되는 마지막 장면이 그게 그러한 목표, 이 사랑의 숭고함의 목표를 또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하는 지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김규정 기자도 이 장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기사,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감독의 대답은 이라는 기사의 결론 부분에서 이 마지막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저녁나절 황량한 벌판에 삐뚤빼뚤 포도가 나 있다. 승용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있다. 고장난 것이다. 몇 차례 시동을 걸려든 사내가 바깥으로 나온다. 누렇게 시든 풀과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 멀리서 철새들이 날아가며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낙심한 표정의 사내는 보닛을 열고 이것저것 손본다. 그가 화면 밖 우리를 본다. 이 장면에서 당신은 무엇을 읽는가? 감독이 묻는다. 절망을 읽는다면 절망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희망을 보고 있다면 희망은 우리 곁에 자리할 것이다. 감독은 그렇게 말하는 듯하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감촉하고 바라는 모양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깊고 엄밀한 곳에 생스럽게 감춰져 있었기에.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이 기사의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화면 밖을 본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쳐다보는데 화면 밖에 있는 우리 그 관객을 보아요. 도와줄 사람을 찾을 가망이 거의 없는 황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누군가가 있다고 여기는 듯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시선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봐요. 극장에서 상영되는 이 영화를 관객이 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는 궁극적으로 관객을 똑바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 남자의 시선이 관객에게 직접 향하는 것이 안데르손 감독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근대 시대의 난경을 상징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난경이죠. 자동차는 근대 문명의 총화인데 그런데 믿고 다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면 그리고 그것도 즉각적으로 수리할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적막한 시골길에서 고장이 나면 오도 가도 하지도 못하는 상황, 즉 난경에 처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 영화의 32번째 마지막 장면이라는 프롤로그가 잡힌 32개죠. 마지막 장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래서 3, 4분씩 해서 거의 78분 정도 돼요. 영화가. 영화를 보았던 필자처럼 이 장면을 끝으로 관객이 관람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영관에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영화의 의미가 뚜렷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더라도 일종의 결론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누군가 겨우 앉아서 참고 봤다는 등 혹평을 쏟아내기라도 한 것처럼 내기도 한 것처럼 관객이 지금부터 이 영화의 의미를 숙고하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뭘 봤나 이러고 이 영화 끝없음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바로 근대 문명의 난경에 관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 끝없음에 관하여는 끊임없는 질문의 연쇄 과정이에요. 껴안고 하늘을 나는 남녀의 숭고한 사랑이라는 충격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데르슨 감독이 무자비하게 불친절하다고 불평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가 되버린 헬렌의 시내 위를 날아다니고 있으니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정착할 자리가 없겠죠. 그러므로 그 연인들에게도 난경의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안데르손이 감독이 이러한 근대적 난경의 해결책을 알았다면 다음에 스틸 것들이 보여듯이 공들여서 만든 세트장처럼 30개가 넘는 질문들을 만들어서 제시할 리가 없겠죠. 근데 해결책이 있었단 말이죠. 안데르손 감독은 근대 문명의 난경이야말로 이 영화의 관객을 비롯하여 인류 모두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열심히 하는 거죠. 안데르손 감독의 이러한 문제의식의 시대적 중요성, 그거에 대해서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동의한 것 같아요. 필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영화 산업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계에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영화계에 글을 쓰는 이유예요. 이 보시면 이 장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세트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공들여서 세트장을 만들어서 찍은 거예요. 안데르손 감독이 이 32개의 장면을 만드는 영화의 형식 논리도 주목할 만해요. 3, 3에 하나씩 찍으니까 한 장면씩 시퀀스가 하나씩 나오니까
아트 인사이트의 박테임 에디터가 설명을 하는 것을 인용합니다. 그냥 스웨덴의 거장 감독 로이 앤더슨의 2019년작 끝없음에 관하여는 3, 4여분의 짧은 단편 수십 개를 엮어 만든 영화이다. 각 클립들의 개별성은 톡톡하고 독립적이어서 흔히 접하는 기승절견 스토리라인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도 뚜렷한 목표도 욕망도 없어요. 이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몇 분 정도 관찰하다가 이내 아무 접점 없이 다른 이야기로 화면이 돌아갈 뿐이에요. 단편, 일상, 나레이션 이 세 가지 형식이 변수 없이 반복이 돼요. 때문에 영화의 단위도 압축돼요. 중간에 커트를 나누지 않는 원샷, 원컷이기 때문에 하나의 쇼트가 그대로 하나의 씬이 되죠. 그리고 각 씬과 씬 사이에는 연속성 없이 분리되기 때문에 씬은 그 시퀀스가 돼요. 즉 부등식하게 되자면 그냥 찍은 게 그대로 하나의 장면이고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영화인 거죠. 각 씬, 그러니까 쇼트이자 시퀀스가 이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컨티뉴이티 같은 거, 장면의 연속성 같은 거 생각 안 쓰고 아무렇게나 막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씬별로 고유의 상황과 설정이 있거든요. 뚜렷하게. 그래서 끝없음에 관하여라는 영화가 대단한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카메라 무빙 조차 없는 정확한 3분 안에 즉각적으로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요. 카메라의 구도, 건물과 소품의 배치, 그러니까 세트장을 만들 수밖에 없죠. 인물의 행동과 표정과 행동, 간단한 대사만으로 순식간에 그거의 짜임새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명백한 기술이죠. 이게 거장의 솜씨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프롤로그를 제외한 영화의 본문 31개는 한 남자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말이 시작되는데, 이 보이스오버를 담당하는 여성 내레이터가 감정 표현이 억제된 목소리로 묘사를 해요. 관객이 장면이 전달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이게 무슨 장면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면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보이스 오버인데도, 근데 이게 보이스 오버죠. 이런 게 보이스 오버니까 굉장히 각각의 장면을 규정하는 여성 내레이터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시처럼 전지전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번이 수치심을 느낄 줄 모른다라고 내레이터에 의해서 묘사되는 한 여자가 몸을 돌려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뒤돌아봐요. 라고 위키피디아에 묘사된 장면에서 수치심이나 짜증이라는 이 통보 담당자라는 여자의 정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딱 한 장면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내레이터가 그냥 정의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레이터 개인이 유감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에 그동안에 안 드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한 성급한 판결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감독이 잘못 찍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31개를 그렇게 다 찍은 걸 보면 이 장면만 좀 약간 그런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 내레이터가 완벽한 내레이터가 아니다. 신 같은 전지전능한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신 같은 느낌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영화의 내레이터가 드러내는 이 화자의 신뢰성 위기,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의 신뢰성의 위기가 사실은 그 연원이 아주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 1890년, 1920년에 영국 모더니즘의 대표 소설가 조셉 콘라드의 어둠의 핵심, 내가 맨날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내가 예를 드는 작품인데 이건 액자 소설이에요. 액자 소설. 액자 소설이 뭐냐면 러시아의 마트로시카 인형들처럼 하나 빼면 또 하나 있고 하나 안에 또 하나 있고 그런 거 인형이 있죠. 화제들의 이야기가 액자 속에 액자가 들어있듯 중첩되어 있어요. 이게 액자 소설이에요. 예를 들어 이 영화에서는 전통적인 모험담의 주인공 아프리카의 상하 수집가 커츠가 자신이 기록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이 자신의 화자인 거죠. 그런데 커츠를 구하려 찾아가는 커츠라는 가다가
그 커치라는 인물 자체에 매료가 된 선장 말로우가 라는 화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커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런던 템즈 강변에서 유람선상에서 말로우가 그 얘기를 듣고 조수가 가만히 자기가 있어서 배 유람하기에는 좀 시간이 배가 스탁 멈춰 있어서 그 유람하기에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빈 시간 동안 말로우가 하는 얘기들인데 이 커치 얘기는 그걸 듣고 그걸 인용부호 책에서 보면 인용부호로 인용부호가 다 돼 있어요. 를 동원하여 기록한 테두리 화자가 있어요. 그 화자가 또 있는 거죠. 그 바깥에 화자들이 여기가 중첩이 돼요. 이렇게 최소한도 3개의 화자가 있죠. 더 가만히 보면 그 바깥에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모더니즘 이후에 이 소설의 화자, 이 소설이 그 대표적인 전환점인데 바로 조세 콘라드의 바로 이 소설, 이 모더니즘 소설의 화자, 이후의 화자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unreliable narrator.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을 말을 못 믿는 거죠. 100% 전부 다 안 믿고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행각이 있죠. 그걸 사람들이 쉽게 농락을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스피커, 화자 또는 내레이터, 호소를 같은 내레이터죠. 누구든지 쉽게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후변화라는 지구의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번에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그게 나오죠. 기후변화라는 지구 상황에 대해서 혹성에 와서 지구를 멸망시킨다 그러는데도 안 믿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도 말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혹성 내려오니까. 근데 그건 설득이 되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또 하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한 조치인데 그게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 진리라고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죠. 자기 스스로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안데르손 감독도 자신이 믿을 수 없는 화자라는 점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없는 화자들이에요. 누구나. 나는 믿을 수 있는 화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러한 자의식이야말로 소위 훌륭한 영화 감독의 기본 자질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므로 스토리 라인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관객들 각자 나름대로 31개의 단편적인 장면들의 해석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안데르손 감독의 이야기하기 전략은 어떤 관객의 불평불만이 암시하듯이 불성실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고 성실하게 벌어진 결과물인 거예요. 이 31개의 장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근대 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경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걸 어디에서나 다 그렇다라는 그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그러한 난경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31개 장면의 거의 반은 이쪽이고 반은 이쪽이에요. 우선 첫 번째, 난경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줄 모르는 홍보 담당자가 나오는 4번의 경우처럼 보이스 오버라는 권위에도 불구하고 내레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시골길에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당황하는 마지막 30여 번의 장면에서처럼 근대 문명의 난경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근대 문명의 구성원이 처해 있는 난경의 현실은 영화 본문의 첫 장면에서 뚜렷해요. 1. 남녀가 근처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자가 9월이라고 언급한다. 라는 장면에서 여자가 굳이 9월이다라고 말하는 It's September라고 말하는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말했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그런데 관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대화의 경우에서도 별로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뚜렷하게 말하는 이유와 의미를 언제나 갖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속 배우들이 연기하는 상황에 그친다기보다는 차라리 극사실주의적인 현실 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근대 문명의 난경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저 당혹감에 단순히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세 번째 장면, 3.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고객의 잔에다가 생각 없이 적포도주를 따라주는 장면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점잖은 고객 레스토랑이죠. 거기서 웨이터가 제복을 입고 아주 중요한 고객인 것 같은데 따라주다가 밑에 테이블 보시면 보이죠? 테이블에 고급 레스토랑 웨이터가 고객의 잔에다 생각 없이 적포도주를 너무 넘치게 따라서 하얀 식탁보를 붉게 물들여 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난경의 심각한 증상으로 인하여 자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보죠. 그래서 웨이터가 제정신을 갖고 일상생활을 살아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웨이터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따르는 일인데요. 이런 엄청난 실수로 인해 해고될지도 모르겠죠.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수준까지 이르는 거죠. 그 난경이 그냥 당황스럽다 정도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7을 이거 보면 영어면 요게 이제 그 장면인데 7에 보이는 장면인데 미용실 여직원이 가게 바깥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녀가 안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먼 거리에서 사랑에 굶주린 젊은 남자가 그녀를 쳐다본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죠, 여자를. 저 뒤돌아간 다음에 들어간 장면을 보죠. 근대 문명의 난경의 상황들이 사랑 등 삶의 길을 아직 뚜렷이 찾아내지 못한 청년층에게 더 가혹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시작도 못하죠. 19번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가 구두굽이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유모차 밑에 구두를 넣어두고 맨발로 간다. 라는 장면은 마지막 31번째 시골길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된 남자의 난경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번에는 한 여자가 자신의 난경 때문에 기차역이라는 공공장소를 맨발로 걸어가야 되는 수치심을 겪게 될 거예요. 그걸 극복해야겠죠. 아기 유모차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여자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저 수치심을 당당하게 견뎌내야 할 뿐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당당하게 걸어가요. 지하철역의 통로에서는 한 남자가 더 훨씬 심한 수치심을 견뎌내도록 강요당하고 있어요. 후 지하철 역사에서 한 남자가 만돌리를 연주하는 다리를 잃은 길거리 연주자를 바라본다. 라는 장면은 다리를 잃은 한 남자의 수치심을 견뎌내는 삶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유심히 바라보는 한 남자의 심정도 같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연주하는 남자뿐만 아니라 보는 남자까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보고 있는 남자에게 구걸하는 남자의 삶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아직은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구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난의 잠재적 위협감 때문에 그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수치심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와 별로 다르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거죠. 12번은 부모가 전쟁에서 죽은 아들의 묘지에 꽃을 놓는다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토미의 부모는 우린 늘 내 생각을 해 라고 아들 토미에게 아니 아들의 묘지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해요. 묘지에 편히 잠들어 있는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모가 묘지에 와서 헌화하고 있는 거예요. 20번은 한 남자가 살인한 딸의 시체를 감싸 안고 있어요. 그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고 내렸다고 말해. 이건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명예살인을 둘러싼 난경을 극적으로 보여줘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이제 주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공동체의 압력 때문에
자기의 가족, 특히 주로 딸을 가장이 대표적으로 살해하는 거죠. 행위죠. 공동체의 압력 때문에 외동딸을 죽이는 명예살인을 감행할 않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장면을 문간에서 쳐다보는 아내가 있는데 그 단둘이 남게 된 거죠. 아이는 죽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비극적 행위의 난견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23번은 다음 사파는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연합군의 손에 의해 군사적으로 곧 패배하게 될 상태로 자신의 방카로 되돌아오는 아돌프 히틀러를 묘사한 장면은 먼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영화 장면을 보는데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관객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천장의 소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히틀러와 그의 참모들의 모습이야말로 이게 보이죠. 근대 정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난경을 간결하게 묘사하는 영리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젊은이가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결코 파괴될 수 없으며 오직 밝힐 뿐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의 에너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연력하게 제1법칙을 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바로 끝없음에 관하여라는 이 영화의 타이틀에 관한 직접적인 해설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는 죽음이라는 끝나는 지점이 있지만 인류 공동체에게는 끝나는 지점이 아직 없죠. 아니, 있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죠, 아직. 그러니까 지금처럼 끝없이 난경을 헤쳐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죠? 는 안데르손 감독의 철학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22번의 장면에서 바로 앞 처음 내리는 장면에서 연력하게 제1법칙을 듣고 있던 친구가 토마토가 되고 싶다고 그래요. 자기는 변해서. 열이나 에너지를 생각할 때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뭐냐면 동적인, 즉 동물적인 측면이지만 그거 아닌 식물적인 관점이죠. 토마토는. 근대 문명의 난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중요한 단서 같아 보여요. 그 단서에서 이어지는 건 없어요. 이 근대 문명의 난경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예요. 줄거리가 뚜렷하지 않고 주인공도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지만 굳이 핵심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핵심 인물을 하나 뽑으라면 6번, 8번, 11번, 24번, 26번의 장면에 나오는 신령심을 잃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의 악몽을 꾸며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신부일 거예요. 6번.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신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생생한 악몽을 꾸고 그의 아내가 그를 진정시켜 다시 잠자리에 들도록 도와준다라는 장면이 밑에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이런 장면이에요. 제가 이 현대 도시죠. 하늘을 나는 껴안은 여인과 더불어 이 영화를 대표하는 이미지예요. 신약 성경의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분노에 찬 사람들의 채찍질을 견디면서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질문하면서 유럽 현대 도시의 골목길에서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는 남자의 이미지는 정말로 악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 신부는 내 손에 목을 박았어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해요. 영적인 질문을 하는 예술 영화 대부분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선언을 진지하게 탐색해요. 그러나 이 영화는 신부의 악몽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런 고뇌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시작조차 못해요. 8번의 장면에서 충격적으로 강조해요. 8. 신부가 린드 박사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는 그의 꿈이 단순한 악몽에 불과하다고 무시해요. 신부가 신에 관하여 자신의 점증하는 의심을 표현하지만 의사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해요. 니체처럼 강력하게 암시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 의사가 다 신부에게 다음 주에 만나자고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지나갔던 말하는데 다음 주에 만나는 약속은 아주 참 친절하고 자세하고 지나칠 정도로 정확하게 말해요.
돈벌에 관련되는 거니까요. 라는 장면은 근대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통렬한 풍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신앙의 문제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명의 문제죠. 소명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단어로 쓸 때 가장 강력한 단어인데 신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라는 게 소명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명의 문제인데도 그게 신부라는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11번 반복된 악몽에 여전히 시달리는 신부가 성찬식에서 술에 취하고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신에게 질문한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중에게 돌아간다. 보시면 이 신부가 여기 앉아서 포도주 옆에다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따르다가 벅벅벅 마신 다음에 앉아 있어요. 여기서 왜 저를 펄컥펄컥 마신 다음에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왜 저를 버리셨나라고 혼자 투덜대고 있어요. 신부의 종교적 믿음의 상실이 정신과 치료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내레이터도 한 남자를 다시 보았다. 믿음을 잃은 남자라고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어요. 포스터에 하늘을 나는 껴안은 연인들의 숭고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이게 숭고한이라는 단어를 내가 아까 썼기 때문에 그런데 숭고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림을 보면 숭고함이. 안데르손 감독은 자신의 예술적 성취의 목표가 그리스도교 등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종교적 신앙의 차원은 아니다 라는 거를 지독한 방식으로 강조해요. 24번을 보시면 신부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많은 버스에서 공개적으로 울고 있어요. 한 승객이 정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조롱하는데 해요. 이 장면은 지하철 역사에서 한 남자가 만도린을 연주하는 다리를 잃은 길거리의 연주자를 본다라는 장면보다 더 수치심을 일으켜요. 지하철에서 길거리 연주를 연명해야 되는 남자는 아마도 이 영화의 시퀀스에 인상 깊게 나오는 전쟁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은 상해 용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남자가 한 남자가 연밀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24번의 신부의 난경은 9번의 상위군경에 과는 달리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진짜로 난경일 때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요. 불쌍한 인간이라고 경멸하는 남자에게 왜 슬퍼하는 것도 안 돼요? 라고 누가 편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편들어 주는 것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우발적인 발언일 뿐이에요. 믿음을 잃은 신부의 5개의 시퀀스는 26번의 장면에서 종지부를 찍어요. 26번은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신부가 정신과 의사 린드 박사와 맞닥뜨려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박사가. 그는 신앙심을 잃어버린 뒤에 목적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의사와 그 의사의 조수, 간호사죠. 행정직원 같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졸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를 거절하고 사무실 바깥으로 내쫓아요.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근데 그는 밖에서 기다리며 계속 도와달라고 외쳐요. 이런 장면의 시퀀스는 이 영화에서 이례적으로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법 줄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면들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시퀀스라고 그러죠. 줄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미 정신과 의사예요. 이렇게 다소 길게 이야기하는 목적은 집에 가는 버스를 놓칠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의 상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면서 정신의학의 근대 문명의 난경을 해결할 영적인 능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안데르손 감독이 거의 선언하고 있어요. 신부는 정신과 의사를 믿고 질문하는데 안데르손 감독은 문제를 아는 거죠.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의사가 신부가 들어와서 자기 상담을 좀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수하고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안데르손 감독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더 뚜렷해져요. 왜냐하면 영화야말로 교회와 정신과 진료실을 대신하여 영적인 탐색을 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데르손 감독이 평생 믿어온 철학일 것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결론 중에 하나가 결론이겠죠. 이 영화는. 안데르손 감독이 지금 78세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난경의 해결책을 그리스도교 등의 종교나 정신과 의사 등 근대문명의 제도적 차원에서 찾을 수 없다. 고 안데르손 감독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리다의 조건 없는 학교의 인문학하고 연결이 되죠. 문제 해결에 선봉해서 해야 되는 아방가르가 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대 문명이 직면하고 있는 난경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봤는데 이 영화의 31개의 시퀀스 중 16개, 즉 절반 정도예요. 이 영화가 그 끝없는 질문에 끝이고 말며 해결책을 찾는 과업은 관객에게 떠맡긴다고 비평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15개에서는 그러한 근대적인 난경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러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 정도가 근대 난경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져요. 숫자상으로 부족하지는 않아요. 15개의 정도의 시퀀스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우선 근대 문명의 난경이라는 관점을 이분법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이분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까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혼재된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셋으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혼재된 것, 이렇게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그 근대 문명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장면들, 이게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하기가 충격적이에요. 이러한 장면들을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거예요. 그리고 5번을 보면 한 남자가 은행을 믿을 수 없어서 매트리스 안쪽에 넣어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 장면은 근대 문명의 핵심 시스템인 은행조차 믿지 못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안데선 감독이 영화적으로 좀 과장한 면이 조금은 있겠지만 사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의 올바름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재산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부동산의 구입 시기를 결심하는 한국의 실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죠. 그리 과도하게 부풀려진 난경의 이미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은행 못 믿죠. 정부도 완전히 못 믿어요. 끝없음의 관아의 주인공이 믿음을 잃은 신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서 두 번째,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인 30번에 나오는 친구의 성동을 질투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게 부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면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한 남자가 과거에 잘못됐던 예전에 그부 스베르커 올슨을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관객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제사의 벽을 깨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라는 게 이제 영화를 시작한 장면이 제사의 벽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제사의 벽을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국에 가면 세 개의 벽이 있고 네 번째 벽은 열려져 있죠. 그게 관객을 향해 있어요. 그게 연극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극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내밀한 내용을 하나의 벽을 열어서 집안을 공개하는 거죠. 자기 속을 공개하는 거죠. 자기 속마음을 말해요. 그가 스베르커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무시당했다고. 그래서 안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장면에서 그러더니 아마 무시한 이유가 있을 거야. 걔한테 잘못했었어. 라고 말하는 게 나와요. 독백이죠. 연극에.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해체된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똥청이었었는데. 근데 분명히 난경이 인간관계의 파괴로까지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 그러니까 끝없음에 관하여가 본격적으로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그렇게 그런 그 컴플레인을 하는 친구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친구가 쓱 지나가는 장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어떤 한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진짜로 무시하고 지나가요. 두 번째 사패에서 그 남자는 스베르커와 의 우연한 만남을 또 다시 얘기해요. 두 번째 만났어요. 하찮은 학점이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공부 못했다 이거죠. 스베르커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성공했다. 교수가 됐다는 거죠. 알게 되면서 나는 뭐하고 살아온 거야? 라고 하찮은 거, 자기 성취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아내가 그 고민하는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고 같이 다는 많은 에펠탑도 얘기하고 많은 여행 경험을 상기시켜요.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펠탑은 그도 갔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베르커의 성공을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해요. 이런 장면은 스베르커와 자신의 관계가 틀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친구의 성공에 질투하며 분노하는 이 두 사파의 주인공하고 또 은행을 믿지 못해 매트리스 밑에 돈을 숨겨두는 남자의 모습에서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사례를 만나요. 이게 이제 고해라고 그러죠. 삶을 고통스러운 바다로 만드는 근본 원인. 이 바로 이 세계다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그게 바로 탐진치거든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런 고통의 모든 원인. 똘똘 뭉쳐서 함께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결함이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적과 악운으로 나누는 근대적인 이분법에서 비롯되는 것 같단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집단의 행위에서 군사적 투쟁의 양상으로 발현이 돼요. 상대방을 적악으로 나눠 죽여버리죠. 17번을 보시면 포로가 된 군인이 그의 절망적인 애원에도 불구하고 적군 병사에 의해 막대에 묶여요. 그런 다음 홀로 남겨져 있어요. 라는 장면에서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포로가 애원을 하는데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대립구조가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형당하기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이 해소될 전망은 거의 없죠. 29번은 패배하여 포로가 된 군대가 시베리아의 포로 수용소로 행군하고 있다라는 장면인데 줄지어가는 포로들하고 그를 행진을 지키는 총을 든 군인들의 차이점은 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파악하기 전까지 그러한 상황이 패배인지 승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아내를 때리는 그런 질투하는 남편이 등장하는 장면이 근대 이분법적인 논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근대 문명의 난경을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면을 일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방금 검토한 것처럼 5개의 장면에서처럼 실제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얼핏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법적인 관점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 스베르커를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는 한 남자의 경우에서처럼 반가워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긍정적인. 설명과 정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질투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했긴 했지만 부각시켰지만 두 번의 장면에서 이번의 장면에서 이 남자는 아내에게 그 가방에 그 봉투가 뭐냐면 아내에게 만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들고 가기 힘들 정도의 짐을 갖고 있었어요. 30번의 장면에서 아내가 남편의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옹호하는 걸 보면 이 남자가 그렇게 질투로 똘똘 뭉친 나쁜 사람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남편이 등장하는 21번의 장면이 특히 그런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된 모범 사례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남편이 열린 시장, 오픈마켓이죠. 다 사람들이 보는 그런 텅텅 하나의 시장이 딱 열려져 있고 막 가게가 쫙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거기서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가 좀 장난 같은 거죠.
아내를 비난하면서 적대해요. 그가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서너 사람이 그를 억제하고 진정시키려고 그 남자가 넘어질 때까지 잡아요. 그 남자는 그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안다고 말해요. 이런 장면에서 남자의 폭력적인 행위죠. 를 말리는 사람들이나 관객들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을 정도의 전혀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한 남자가 여자의 뺨을 때리는 거를 보면 본능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막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그 여자는 순종적인 태도로 뺨을 맞고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을 가하던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여자가 그걸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어쩌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만한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며 그렇게 때리는 행위가 여자의 더 큰 과오를 용서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자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정확하게 않다는 거죠. 이 영화의 프롤로그가 껴안고 하늘을 나는 연인이 보여주는 사랑의 숭고함의 이미지였듯이 안데르슨 감독은 사랑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을 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하여 그와 비슷하게 정말로 감동적인 삶의 단편들을 아주 풍성하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한 남자가 폭우 속에서 딸의 신발끈을 묶어줄 수 있도록 한 남자와 그 어린딸이 생일 파티로 가는 길을 멈춰요. 이 장면은 아주 아름답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예수와 비교해달라는 제자의 요구에 자신은 예수의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수준도 못 된다고 대답했던 성경의 우화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광경이에요. 흥겨운 음악이 들리는 카페를 지나가던 젊은 여자 3명이 카페 고객들 앞에서 거리에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그들을 즐겁게 해. 그런 장면이나 또는 자기 아내가 바라보고 있고 아기의 할머니가 사진을 찍는 동안 한 남자가 자기 아기와 놀고 있는 장면, 그리고 프롤로그의 장면이 좀 더 길게 전개되는 하늘을 나는 껴안은 여인들의 숭고한 사랑의 13번의 장면 바로 뒤를 이어서 한 젊은 여자가 기차에서 내리고 아무도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고 그런 다음 그녀의 남편이 서둘러 도착하고 그들이 떠나면서 그가 그녀의 짐을 들고 가는 걸 도와주는 장면에서처럼 순수한 사랑의 장면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서툰 사랑의 장면도 유머러스하게 재현돼요. 15번 한 남자가 샴페인을 탐닉하는 더 젊은 여자를 데리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남자에게 다소 버거운 가격, 그 앞에 있는 병이 샴페인병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건 되게 비싸죠. 조심스럽게 따르는 모습에서 한편으로는 그를 격려하고 싶기도 하고 그치 잘 사랑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어쩌고 너 마음에 참 정말 이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에게 여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싶기도 하게 하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즉 이러한 양가성이야말로 증극적인 면과 측면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 이런 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겠죠. 그죠? 한 남자가 꽃을 들고 들어와서 그녀의 이름이 리자 라슨인지 물어요. 근데 한 여자가 그때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녀의 남편이 맥주 2잔을 갖고 돌아오는데 그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남자가 천천히 어색하게 떠나요. 라는 장면도 유머러스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자가 있고 그 남편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장면인데 맨 처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남자가 꽃을 들고 와서 물어보는데 남편이 맥주 2잔 들고 왔어요. 이 장면을 보는 동안에는 면밀하게 음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아래에 두 개의 신을 비교해보면 온갖 다양한 해석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의 방향이 대부분 유머러스하게 진행되겠죠. 이 남자 이 여자는 진짜로 알고 있던 사이였을까? 미래하던 사이였을까? 아니면 모르는 사이였을까? 뭐 병 생각이 다 나죠. 어쨌든 거의 끝나가는데 안데르슨 감독이 끝없음에 가나요라는 얼핏 모호하게 보이는 영화를 통해 끝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파들은 어떻게 보면 끝없이 있을 것 같은 사파들이죠. 31개라는 게 많다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근대 문명의 난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각 감정의 이중성, 다중성의 사례죠. 생각과 감정의 한 줄기가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라인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의 사례는
치과 의사가 등장하는 26번과 27번의 장면이에요. 27번과 28번의 장면이에요. 27번을 먼저 보면 한 치과 의사가 치통 환자를 보고 있어요. 환자가 주사 바늘을 무서워한다고 마취를 거부해요. 그와 관계없이 이빨 치료를 시도하는데 환자가 아프겠죠, 당연히. 반복된 고통의 외침을 하니까 의사가 지겨워져서 떠나가 버리게 돼요. 치과 의사의 간호사가 그 치과 의사의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선언해요. 이런 장면에서 주사 바늘을 무서워하는 하지만 아픈 치과질을 받아하는 치통 환자, 이율배반이죠. 그 다음에 치과 환자의 마취 거부를 무시할 수는 없어도 환자를 아프게 하면서 계속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 치과 의사. 이것도 이율배반이죠. 결국 포기하죠, 치료를.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편들 수 없는 간호사가 있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분노 조절 문제가 있다고 비켜나와요. 모두의 난경이죠. 모두 다 난경에 부닥쳐 있어요. 28번은 치과 의사가 여기 보면 그림을 보면 앉아서 그냥 의사 보고 있지만 제가 앉아서 근처에 있는 바에서 술을 한잔해요. 바텐더가 모든 게 다 is fantastic, everything is fantastic 이라는 장면이 근대의 문명의 난경을 묘사하고 재현하는 이 영화의 결론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거는 이브에 눈 내리는 밤이에요. 별이 보이죠?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죠. 환상적이지 않아요? 라고 바텐더가 선언해요. 환상적이죠. 근데 간호사의 주장이 정확하다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치과 의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래서 바텐더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주장하니까 이 의사가 그러세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연시죠. 축제의 즐거운 시간이 계속된다고 보통 여긴 게 보통이겠지만 이 시기는 자살률이 급증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축제가 누구에게는 지옥 같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만남의 축제는 더 큰 지옥 같은 경험이죠. 근데 분명히 난경이 초래하는 생각과 느낌의 불일치 상황이죠, 이게. 이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안데르손 감독처럼 골치 아프겠지만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여겨져요.